네, 지금부터는 추석을 앞둔 9월 마지막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4일밖에 안 됩니다만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9월 25일 월요일은 댈러스에서 연은에서 발표하는 그 제조업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9월 26일 화요일은 미국의 9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게 되고 미국 8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트코가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9월 27일은 이제 미국의 8월 내구재 주문 발표가 있고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요. 그리고 메타가 퀘스트 3라는 그 VR 기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9월 28일은 이제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이제 나오게 되고 파웰 연준 의장이 이제 연설을 좀 한다라고 예정이 돼 있고요. 나이키가 역시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날부터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가게 되고요. 9월 29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9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가 나오게 되고 유럽에서는 9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8월달 그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나오니까 이런 일정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일정이 꽤 많은데 주목할 증시 변수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면 일단 경제 지표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미국의 2분기 GDP가 좀 확정치가 나올 텐데 보통 미국은 이제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가는데 이게 아마 좀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라가면 안 좋죠. 안 좋죠. 이제 왜냐 연준이 그런 것 때문에 올린 또 고금리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사실 이제는 참 아이러니하지만 경제 지표가 안 좋길 참 바라야 되는 게 좀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배드 뉴스가 굿 뉴스라고 당분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요게 이제 발표될 텐데 요게 좀 이건 당연히 완화된 게 좋겠죠. 그렇죠. 소비 지출 특히 근원 물가 지수를 좀 더 챙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있는데 역시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거는 파웰 의장 연설이 좀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들을 좀 해주겠죠. 이번에 이제 왜 고금리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지, 언제까지 유지할지, 유가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힌트가 좀 일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목요일 날 우리 이제 연휴 기간이지만 한번 파웰 의장의 연설도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실적 관점에선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론. 예,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제 9월 27일 날 있으니까 그날 이제 어떤 실적 항상 풍향계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메모리 풍향계라죠. 보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제일 초점은 그거죠. 재고. 재고 진짜 줄고 있냐? 감산 어느 정도 하냐? 너네 HBM 지금 대응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것들 포커스 맞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회사가 나이키입니다. 왜냐면 나이키가 중국 비중이 좀 높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 실적 보고 중국 재고나 소비가 예상보다 좋으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중국 실적이 쇼크처럼 또 나오면 야 중국 아직은 좀 쉽지 않겠구나 또 이럴 수 있어서 이게 근데 공교롭게 우리나라 또 연휴 기간에 있어서 그 다음 주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연휴 기간에 요 이슈들은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 이후에 시장이 힘이 많이 빠졌고 또 명절도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잠시 쉬는 것도 방법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투자분들의 성향에 달려 있겠지만 지금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왜냐하면 뭐 불확실한 지금 금리가 뭐 꺾인 것도 아니고 또 연휴가 6일이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4일 거를 한 번에 반영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변동성이 크겠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또 마이크론 실적, 나이키 실적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될 텐데 파웰 의장 연설도 우리 쉬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누가 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저는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뭐 연휴 끝나고 대응하는 것도 좀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지금 뭐 증시가 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나는 이럴 때 또 저가 매수를 하겠다. 뭐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확실한 기업만 골라서 투자를 하셔야지 뭐 단지 가격이 싸다. 이 정도면 뭐 올라가겠지.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투자를 하신다면 앞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죠. 계속 구조적 성장을 하는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안 좋아도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선별해서 하시는 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좀 코스피가 2,500, 2,490, 뭐 2,480 여기가 PBR 0.9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구간은 비싼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는 뭐 도망치는 것도 크게 실익은 없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주식 갖고 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현금에 여유가 있으면 진짜 확실한 게 보이면 일부 담고, 근데 그마저도 좀 난 잘 모르겠다 하시면 뭐 추석 끝나고 한번 상황을 보시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TSMC의 이제 장비 납품 연기 요청설 이게 나온 이후 다른 업종보다 오히려 더 부진한 이런 느낌인데, 지금 대형주나 뭐 소부장 다 망라해가지고 반도체 투자 전략은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도 옛날과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한쪽은 가치주가 돼버렸고요, 한쪽은 성장주가 된 게 HBM 후공정은 성장주 영역에 들어가 버렸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공정이라 그러죠. 네, 이쪽은 이제 업황을 타고 가니까 그렇죠. 약간 사이클. 네, 그럼 보통 사이클 타는 거 우리가 보통 가치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는 전공정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색깔이 좀 가치주가 유리합니다. 예, 보통 금리 오를 때 가치주가 유리한데, 근데 원래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금리 오르면 좋지는 않아요. 예. 당연히 안 좋은데 굳이 이제 우리가 두 개를 지금은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게 올해 너무 후공정이 좋았거든요. 상대적으로 예.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여기는 성장주가 될 수밖에 없어서 아마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 HBM 관련주는 조금 쉬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는 금리가 좀 꺾이는 징후가 보일 때까지는. 그래서 현재 저는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좀 전공정이 좀 편하지 않겠냐. 그 전공정을 좀 괜찮게 보는 건 주가도 오른 것도 별로 없지만 지금 어쨌든 재고가 줄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수요가 좋아서는 아니지만 이 감사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웨스턴 디지털도 보니까 이제 합병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낸드 가격을 올리는데 영향을 좀 주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전공정 쪽은 좀 부담 없이 접근을 하실 필요는 있고, 후공정은 지금 당장보다는 좀 추석 이후까지 한번 보시고 충분히 가격 조정이 좀 나오는 걸 보고 또 금리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개를 좀 분리해서 한번 보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SMC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메모리 쪽하고는 약간 시장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쪽에 장비 납품을 연기했다 이런 이야기로 가지고 전체적으로 메모리까지 이렇게 영향을 크게 받아도 맞는가요? 근데 일단 시장은 이제 TSMC가 또 상징적으로 모바일에 좀 비중이 높잖아요. 예. 모바일 관련된 거기 뭐 애플 퀄컴, 쪽이니까. 뭐 퀄컴이나 애플 이거 다 만들어 주거든요. 예, 거기가 안 좋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실 딱 보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또 수요 중에 하나가 모바일이고,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이 한번 놀랬던 건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가 먼저 움직여요, 사실. 예. 메모리가 안 좋아도 먼저 안 좋고 좋을 때도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TSMC가 안 좋은 거는 약간 후행적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아시겠지만 약세장은 그 논리가 잘 안 통합니다. 안 좋으면 다 안 좋게 또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 근데 분명한 건 그 TSMC는 제 생각에는 뒤늦었다. 예. 그것 때문에 또 반도체를 더 안 좋게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아직까지 안 좋구나 여전히. 그걸 확인하는 거지. 그거 이제 진짜 안 좋은 게 시작이다. 요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또 최근에 프랑스에서 뭐 프랑스판 IRA 법안 보니까 이제 비유럽 지역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런 쪽의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또 약간의 뭐 제재라든지 좀 장벽이 생긴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말하자면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셈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 배터리 산업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이번에 나온 게 프랑스에서 그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나오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5,600만 원 미만 차량이거든요. 약간 예. 저가형 차들이에요, 전기차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최대 710만 원에서 995만 원까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걸 안 지키면 네.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예. 보조금을. 근데 당연히 이거는 유럽 외 지역이 불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 배터리 용량 단위당 탄소 배출 계수가 있는데 이게 높을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근데 제일 높은 국가가 중국이고요, 예. 68, 일본이 67, 한국이 63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중일이 당연히 피해를 받아요. 예. 예, 만약에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유럽은 53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의, 그러니까 이 프랑스판 IRA 목적은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의 생산을 늘리겠다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내에다 공장 짓고 해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에 이미 공장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폴란드, 헝가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프랑스판 IRA가 뭐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서 배터리를 뭐 이렇게 미국에, 그러니까 유럽에 많이 수출한다면 약간 영향을 주겠지만 대부분은 유럽 쪽에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 또 우리 배터리 회사들의 주 목표는 유럽보다는 미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 정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고, 이 법안의 핵심은 오히려 저는 중국을 더 많이 겨냥한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메인 타겟은 한국이 아니고 중국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저가 전기차를 지금 이쪽에 지금 그 출시를 좀 시키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전기차는 지금 아이오닉도 그렇고 주력 차들이 가격이 싼 차들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는 보조금을 이거 못 지키면은, 그러니까 저가차만 지금 주잖아요. 예. 보조금을 주는데 중국 차도 받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근데 중국은 만약에 중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면 탄소 배출이 안 맞아요. 예. 얘는 보조금 안 줘. 아. 그럼 중국을 딱 견제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에 좀 악재지, 우리 한국 영향은 저는 좀 제한적이다. 그럼 우리에게는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네, 그거보다는 근데 오히려- 만약에 오히려 예. 그 중국이 이것 때문에 진짜 판매량이 확 떨어지거나 네. 영향을 받으면 오히려 이건 호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중국을 더 겨냥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지화를 또 해놨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이것 때문에 중국 차가 진짜 안 팔리는 게 보인다면 예. 오히려 호재가 좀 될 수도 있다. 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미국 소송해가지고 사실상 승소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원전주가 조금 움직이다가 다시 이제 흐름이 안 좋으니까 다시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일회성 그냥 호재에 그치는지 좀 중장기적인 호재라고 보고 좀 길게 이렇게 호흡을 좀 가져가도 되는지 어떨까요? 저는 일단 호재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원래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이거를 우리 한국한테 넘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에 폴란드 원전 수주 놓고 좀 신경전을 좀 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미국 법원이 받아들일 줄 알았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미국 법원은 너는 빠져라 이거거든요. 예. 너는 대상 아니다. 정부가 네. 대상이다 이런 네. 이야기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 한국 정부랑 미국 정부가 서로 중재해라. 예. 중재해서 써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정부 수출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웨스팅하우스 손 들었으면 이제 우리는 계속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예. 수출할 때마다. 골치 아프죠. 예. 근데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우리 한국이 이제 뭐 미국도 물론 기술이 있으니까 미국은 이렇게 나오겠죠. 좀 우리랑 같이 협력하면서 가자.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반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판단 자체는 저는 좀 굉장히 좀 호재성 요인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었어요. 예. 원전 이제 수출하는 입장에서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아직은 소송이 끝난 건 아니죠. 또 추가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예. 거기다가 미국 정부와도 일단 이 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웨스팅하우스가 이게 만약에 계속 소송을 거는 건데 이 주도권을 갖고, 근데 그 부분이 일단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원전 수출하는데 일단은 큰 산을 한번 좀 넘어섰다. 예. 그래서 좀 호재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 중장기적 호재라는 말씀인데 문제는 네. 주가들은 왜 못 가느냐 이 아, 말씀인데. 근데 이거는 좋은데 예. 시장이 원하는 건 그거죠. 일단은 수주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여달라 이건데 예. 이제 계속 뭔가 무르익는데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그 폴란드 방산 수출한 것처럼 이걸 하나 좀 안겨줘야 되는데, 예. 아랍에미리트 옛날에 그 바카라 원전 수주 이후로 예. 아직 대여급이 좀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그 대여급을 한번 해주면 바뀔 것 같은데 아직은 그게 안 나오는 게 조금 이제, 그래서 한번 오르다가 빠지는 게 저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좀 뭔가 구체적인 어떤 수주 실적이 없다는 거죠, 아직은. 기대만 지금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예. SK텔레콤하고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소송을 이제 하다가 지금 이제 말하면 소송을 끝내고 협력하기로 이렇게 하면서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데, 근데 막상 뭐 드라마주라든지 또 뭐 관련 통신주 이런 관련주들 뭐 주가에 별 도움이 못 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요? 일단 이제 드라마 제작사한테는 그래도 호재는 맞아요. 네. 일단은 호재인 거는, 왜냐면 이게 만약에 넷플릭스가 드라마 제작사 입장입니다. 만약에 넷플릭스가 졌다면 예.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소송이 걸려버릴 수도 있어요. 예.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우리도 하자. 예. 그럼 이제 넷플릭스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이 드라마 투자를 줄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일단 둘이 합의 봤잖아요. 예. SK텔레콤도 이제 KT랑 LG는 이제 넷플릭스랑 되게 지금 좋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예. 소송 때문에. 아마 넷플릭스 안 잡으면 예.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사가 합의를 했는데 일단 드라마 제작사한테는 일단 괜찮은 거죠. 예. 네, 이제 비용 부담이 좀 해소될 수 있어서 다만 그럼에도 주가가 반응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에 그 드라마 작가들이 파업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좀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뭘 이게 각본도 쓰고 이 넷플릭스도 좀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게 합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드라마는 누가 만듭니까? 작가가 일단 써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OTT 뭐 티빙도 그렇고 요새 SBS도 그렇고 광고 쪽이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예. 한국에서는 드라마 많이 편성하기가 좀 사실 좀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할 게 넷플릭스나 디즈니 쪽인데 여기가 좋아지려면 일단 작가 파업이 좀 끝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 작가 파업이 좀 끝난다면 근데 미국 드라마 작가 파업이 왜 국내 드라마주에 아니 부정적이죠?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의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아. 어쨌든 이제 돈을 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드라마 제작을 하는데 일단은 여기가 좀 미국 쪽이 일단 해결이 돼야만 여기도 이제 재정비를 해서 또 드라마 또 세팅도 하고 할 텐데 일단 이제 시장은 좀 불편한 거죠. 예. 그게 사실 물론 우리나라 드라마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미국 거니까. 예. 근데 어쨌든 디즈니나 미국은 넷플릭스는 그게 끝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이슈고 다만 이게 끝나면 전 좋을 것 같은 이유가 한국의 지금 SBS나 이런 이제 회사들 보면 9월부터 광고가 좀 늘기 시작했나 봐요. 예. 그럼 뭐죠? 이제 광고가 늘기 시작하면 약간 여유가 생겨요. 방송국들이. 편성이 늘어날 수 있죠. 늘어날 수도 있죠. 그동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좀 이 파업만 좀 끝난다면 저는 한 번은 좀 반응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면 이제 10월 장이 시작되는데 10월 한 달간 이렇게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업종이나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입니까? 일단 당분간은 뭐 어쩔 수 없이 금리가 꺾이기 전까지는 조금 고금리가 유지될 것 같아서요. 뭐 가치주가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아까 통신주도 저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 그 방산주들 네. 여기도 이제 방어주니까 괜찮고 또 방어주나 가치주의 대표격이 음식료주잖아요. 네. 음식료는 라면 빼고요. 라면은 올해 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라면 빼고 이제 일반 가공식품 업체들 좀 괜찮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전 드라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드라마가 여기서 과연 더 나쁠 게 있냐. 어쨌든 뭐 이 망 사용료 관련 부분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작가 파업도 언젠간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잃을 게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드라마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대응하실 때 좀 유의하실 게 올해 너무 많이 오른 코스닥 기업들은요 특히 개인이 많이 산 건 그 양도 차익 과세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10월에는 오히려 코스닥에서 못 올랐던 섹터 대표적인 게 드라마 회사거든요. 네. 올해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런 것들이 뭐 한 10월 경에는 좀 한번 또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그 잠깐 예. 못 오른 게 이제 대표로 드라마인데 드라마 제작 드라마 말고 다른 업종이 또 있습니까? 아까 그 광고 기획사 예. 이쪽도 워낙 좀 못 올랐기 때문에 그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섹터들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하방도 좀 다져진 것 같고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고유가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유가가 오를 때 포트폴리오에 고유가 수혜주 하나는 넣어놓는 거 좋다고 봐서 저는 조선주 괜찮지 않을까. 정유주는 좀 많이 올랐죠. 정유주는 올랐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게 정제 마진의 영향을 좀 받고 있어가지고 예. 유가 오른다고 무조건 막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정제 마진이 3분기까지 좋은데 지금 나오는 전망이 4분기에 좀 꺾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새 좀 조선주 빠지는데 고유가 수혜주로는 좀 조선주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 보고서 듣는 시간 됐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오셨습니까? 미래에셋증권의 정동호 연구원님이 방위산업 관련된 이제 보고서를 이번에 처음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은 체인 리액션이라는 이제 그 영어 단어로 보고서를 써주셨고 일단 한국 방산이 뭐 작년부터 이제 수익성 좋은 수출 산업으로 전환된 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폴란드 수출하면서 좋아졌고 앞으로 25년까지 매년 연평균 한 19.8% 정도 성장할 것 같은데 그중에 수출은 무려 93%씩 연평균 계속 고성장을 할 것 같다.
이런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수보다는 이제 수출 쪽에 계속해서 이제 방점을 찍으면서 좋을 것 같고, 외부 환경도 방산주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제 전쟁이 아직도 지속 중이고요. 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고 냉전 시대가 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이 좀 고착화되면서 방산주들한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되게 유리한 시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좀 납기가 길고 비싸도 성능적이 좋은 굉장히 그 미국산이나 독일 있죠. 예. 여기가 원래 무기로 유명한 국가들이잖아요. 이쪽을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제품들보다 당장 전투에서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거, 납기가 빠르고 성능 좋고, 다들 급해졌죠. 네, 급해졌어요. 이 폴란드가 작년에 그래서 한국 예. 거 선택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중저가 이 재래식 무기를 많이 구매한대요. 예를 들면 이제 재래식 무기가 뭐냐면 뭐 탱크 같은 거 있죠. 예. 자주포, 네. 뭐 미사일, 탄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잘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록히드 마틴이 원래 전투기로 유명한데, 록히드 마틴의 주문이 뭐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이 제블린이라고, 여기 그 군인이 여기 딱 이렇게 이 어깨에 메고 대전차 미사일 발사하는 게 제블린이에요. 예.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또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재래식 이런 무기들이 인기가 많은데, 지금 이 현상은 우리한테 되게 유리한 거죠. 예를 들면 독일의 레오파르트 그 전차 있잖아요. 예. 노르웨이가 여기에 주문을 했대요. 54대를. 근데 언제냐면 이게 만드는 기간이 9년이나 걸린다. 대당 472억. 예. 근데 우리 그 폴란드 전차 수출했잖아요. 네. 요게 180대 만들거든요. 한 3배 더 만들어요. 예. 근데 만드는 시간이 3년. 예. 대당 가격은 1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한국이 빠르고 예. 정말 싸게 가성비가 좋네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그래서 한국이 유리한 지금 국면인데, 이게 인기가 좀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K방산 계속 주목하자. 가격 경쟁력 좋고 납기도 빠르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 호환성도 되게 좋다. 그래서 한국 제품들이 좋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일단 한국 항공우주 꼽아주셨고, 차 선호주는 LIG 넥스원,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한국 항공우주가 최선호주인 이유는 이제 내년에 항공기 뭐 KF 50이라든가 또 KF 21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등장을 할 것 같은데, 항공기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한국 항공우주를 가장 좋게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9월 FOMC가 끝나면서 10월 중순 3분기 실적 전망들이 나오기까지는 당분간 시장 방향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럴 때는 시장 상황을, 또 매크로 상황을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산업과 종목 공부 이쪽을 살펴보는 것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연불의 비밀로또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